안녕하세요. 코끼리 친구입니다. 금일 낭독할 책은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전미경 작가님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행복한 게 뭔지 모르겠다면. 제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정신과 의원은 어느 지방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한동에 대학이 5개나 있어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환자의 대부분이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입니다. 이 친구들이 쏟아놓는 이야기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공허함, 좌절,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들의 노력도 함께 보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역설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뛰는 와중에도 자신의 꿈을 위해 공모전을 준비합니다. 더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이 되기 위해 퇴근 후에도 학원을 다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쓰는 시간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간혹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을 믿고 애썼던 이 시간은 앞으로 인생에서 겪을 여러 국면을 견디게 하는 마음의 근육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그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자주 마주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냥 설렁설렁 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편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목장의 양떼처럼 살기 쉽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우르르 성적으로 줄 서는 인생을 삽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우르르 취업 준비를, 취업 준비생 시절에는 우르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왜 여기를 다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마치 목장 주인의 인도에 따라 하루하루 그저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간혹 자기만의 삶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확실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양태처럼 살고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 비슷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비슷하다고 생각되면 작은 차이에 민감해집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난 사람이 인정받으면 내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경우든 자존감은 계속 낮아집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도저히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차이나는 삶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는 평생 내가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의 일상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나와 물질적인 조건이 너무나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사는 가족들의 삶보다 더 자주 마주합니다. 세상이 풍요로울수록 상대적 결핍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내 삶은 내 것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려 해도 다른 사람의 물질적 풍요를 눈으로 자주 확인하게 되니 행복은 결국 부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유함을 가지지 못한 나는 억울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들처럼 영리하게 살아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 자존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제 앞에 앉아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들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그러나 저 역시 끝없는 비교의 세계에 놓이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촌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대학교를 모두 이 지방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병원에서
봉지기로 근무할 때 주변의 다른 선후배들과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면 상당수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제들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일찌감치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처럼 사는 삶이 좋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지방에서 개원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서울에는 여러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분들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저만의 의사다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10여 년 이상 제가 근무하는 병원을 따라다니면서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20대가 30대, 30대가 40대, 40대가 50대가 되는 동안 그분들의 삶도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저도 정신과 전문의로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마주하면 행복합니다. 제가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눈치 빠른 환자분 중에는 심지어 반찬을 선물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근조림, 소고기 장조림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상담 예약을 하고 찾아와 꼭 제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며 기쁜 소식만 전하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환자들이 많다 보니 정신과 상담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상담해 줄 일도 생깁니다. 20대 웹툰 작가 한 분은 작품 계약 문제로 고민이 있었는데 진료 내내 계약 상담만 하고 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도시의 정신과 의사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작은 동네에 살다 보니 소소한 일에도 오히려 성취감과 소속감을 누리기 쉽습니다. 저명한 인물들의 출신지 통계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목욕탕에 갔다가 환자분을 마주했을 때는 그 원초적 마주침에 놀라 못 본 척하고 도망친 적도 있었습니다. 전 제가 그다지 학문적 역량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서 의과대학 교수로 남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안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 병원을 낼 것도 아니니 유명한 개원이가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삶은 제 삶대로 항상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이라고 해도 개인의 경험의 양에 따라 모르는 일도 많습니다. 아줌마가 되기 전에는 결혼한 환자분들이 겪는 시댁과의 갈등에 대한 이해가 낮았습니다. 그럴 때 육아 커뮤니티 등을 들어가 보면서 그들이 겪는 삶의 풍경을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제주 방언을 쓰시는 할머니들 진료가 어려워서 간호사 한 분을 통역사처럼 옆에 두고 말을 배워가며 일했습니다. 최근에는 달라진 젊은 세대의 문화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려고 더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의대생이던 시절, 전공의 시절에 배운 것에 머무르면 안 되기에 최신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도 바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도 의사로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제가 아무래도 잘 볼 수 없는 환자분들의 경우 재빨리 다른 병원을 소개해 줍니다. 제가 잘 못 보는 환자가 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잘 못 보는 환자인데 제가 더 잘 보는 환자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병원이 있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닌 건 분명합니다. 저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에서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을 키워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큰 성공과 인정에 목말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모르는 의사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버렸던 것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려고 노력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세상 궁금합니다. 그것이 제가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낮은 자존감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앞에 앉아 내 인생은 이미 이런 지방대학을 간 것에서 끝났다. 이런 부모 밑에서 커서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결국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을 봅니다. 타고난 환경이나 이미 나온 결과처럼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수많은 우연이 찾아옵니다. 이 우연을 나에게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해진 것과 변화하는 것, 두 가지가 시실과 날실이 되어 나라는 하나의 천을 만들어 갑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결과 때문에 괴로워하느라 나만의 운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에 말입니다. 자존감이 시대의 화두가 된 것은 역설적으로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다움을 찾는 건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좋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자기다움을 만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나다움을 추구하는 것을 쉽사리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남들 눈에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가짜 나다움에 취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없는 일인데 겉으로 볼 때 폼난다는 이유로 그 일에 목매는 경우를 숱하게 봅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정작 자기가 갈고 닦아야 할 것들은 놓치는 경우를 봅니다. 그건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남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건 피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나를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에서 자존감의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자존감에 대한 6가지 레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꼭 순서대로 읽지 않고 자신의 관심이 끌리는 대로 읽어도 괜찮습니다. 내 가슴의 불을 따르라. 너에 대해 기대하는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너의 흥미를 끄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덧없는 것들이다. 오로지 너 자신이 누구인가와 내가 사랑하는 것만을 따르라. 그러한 것들만이 영원히 지속될 테니까. 독일의 작가 한스 쿠르파의 말입니다. 흥미를 끄는 것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삶의 열정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소중한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은 이성의 상징이자 의지의 상징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에게 주지 않았던 불을 프로메테우스가 가져다 주었을 때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곧 자유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존감을 갖는다는 건 나의 이성과 의지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이 책을 통해 내 인생의 소중한 불을 가슴 안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슨 1. 이게 자존감인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소년으로 살고 늘 그리워하는 병에 걸린다. 허연 50m 중에서. 공허해요. 차라리 아픈 게 나아요. 전 너무 자존감이 낮아요.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존감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발표한 2030 세대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니 심리 용어로 유일하게
자존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혼밥 맛집과 같은 일상적인 키워드 옆에 또렷하게 자존감이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문제가 된 듯합니다. 얼마 전에 모멸감이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나오는 것도 많은 이들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문제로 고민한다는 증거입니다. 최근 10대들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는 자해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무력감 등으로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면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그런데 자해를 하면 따끔따끔 아프면서 그로 인해 살아있음을 느껴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면 그 화가 나를 향해요. 아무 생각 없이 커터칼로 손목을 긋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새로 산 구두가 안 맞아 발 뒤꿈치가 까져서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너무 우습더라고요. 그때는 손목 동맥이 다 드러나도 아프지 않았거든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들에게 자해는 공허하고 무력한 감정을 없애기 위한 일입니다. 설사 그게 고통이라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극단적인 방법인 것이죠. 중독과 폭식의 경우도 자해와 비슷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몇 시간씩 계속 SNS를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저녁 술을 마시고 있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감이 낮다고 토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증상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자존감이란 현대에 들어서 주목받는 개념이지만 학자들마다 자존감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이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 자체도 자존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심리학계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정신의학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정신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이슈는 부정적인 문제들입니다. 반면 자존감, 용기, 행복 등은 긍정적인 개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요. 자존감의 개념을 도입하고 중시하는 쪽은 주로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입니다. 이는 심리학이 발전해온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제1의 심리학, 파블로프의 실험처럼 행동주의에 기반하여 인간을 탐구하는 것을 제2의 심리학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 실현에 초점을 더 많이 두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제3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칼 로저스가 대표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를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은 삶의 순간에 집중하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가 가장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이 자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기 개념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 개념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기 개념은 모두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가치 혹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개념입니다. 둘째는 자기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이미지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면 내향적인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상적 자아입니다. 이는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모습을 뜻합니다. 로저스는 현실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차이가 클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너세니얼 브랜든입니다. 그는 자존감을 이루는 두 가지 큰 개념이 가치와 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훗날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자존감을 설명하는 주된 가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가치는 자기 존중으로, 능력은 자기 효능감으로 구체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 존중은 한마디로 말해 나는 나 자체로 소중하며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존중의 가치는 사회적으로도 확장되어 보편적 인권의 개념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에게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 자립하게 만드는 기본 동력으로 연결됩니다. 오늘날 심리학의 여러 치료들을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자존감과 관련된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마음 챙김이나 수용 전념 치료 등이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종의 자존감 치료들이 주목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충분히 나만의 힘으로 나를 괴롭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용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진짜 이유. 그런데 자신의 자존감이 낮다고 말할 때 도대체 무슨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자존감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나는 원래부터 자존감이 낮아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혈압이 낮다는 말처럼 사용하는 것이지요. 자존감을 타고난 DNA처럼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자존감의 기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자존감을 체크하는 검사는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적절하다 싶은 검사는 없습니다. 아마 이런 검사는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며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은 고정된 어떤 성질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뭔데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자존감이 높지? 타고나길 다른 종류의 사람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요. 이건 개인이 가진 기질과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심리학에서 신뢰도 높은 성격 검사로 부상 중인 TCI 검사가 바로 기질과 성격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룹니다. 이 중 어떤 것이 자존감과 특별히 관계가 높은지를 살펴보면 자존감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T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자극이 왔을 때 나타나는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 성향을 말합니다. 이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며 일생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나를 구성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는 성격을 말하는데 이는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발달하고 변화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타고난 기질로 인한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반응을 일으킬 때 최초의 반응은 기질이 결정하지만 최종 반응은 성격이 조절합니다. 기질이 자동적 반응이라면 성격은 의식적 선택입니다. 이 기질과 성격이 결합된 것이 한 개인의 고유한 인성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알고 거기에 맞는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인내력이 낮은 기질을 갖고 있다면 인내력을 높일 수 있는 작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수영을 하는 목표는 인내력이 낮은 나에게 좌절감을 주기 쉽겠죠. 그렇다고 아예 포기하지 말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 나가보자는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TCI에서 기질은 다시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입니다. 각 요소 중에 어떤 요소가 좋고 어떤 요소가 나쁠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지만 반면 거절에 취약하고 쉽게 상처를 받지요. 이 기질에 따라 각 개인이 느끼는 인생의 만족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내력이 높은 사람은 부지런하고 높은 성취를 좋아합니다. 낮은 사람은 게으르지만 현재 성취에 만족합니다. 둘 중 어떤 사람의 행복도가 높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격은 어떻게 나눌까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입니다. 성격의 요소에는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천적인 자기 개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극적으로 변했어. 라는 말을 합니다. 내성적인 기질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닙니다. 타고난 내성적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모습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후천적으로 자신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측면도 많을 것입니다. 성격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자율성이 자존감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 이들은 자율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 항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TCI 검사에서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체크하는 항목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다. 인생이 별다른 목표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입는다. 뭔가를 힘들여 노력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자주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다고 느낀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자율성은 나와 나 자신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얼마나 자유롭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율성은 상황에 맞게 나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적응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율성을 가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자율성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책임감, 책임전가, 목적의식, 유능감, 무능감, 자기수용, 자기불만, 자기일치 등입니다. 이 항목들은 자존감과 관련된 개념과 매우 일치합니다. 자율성이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효율적인 유능감이 있습니다. 자기를 수용하며 자기 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책임을 떠넘기며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능하다 생각하고 자기 불만이 있으며 자기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이지요. 실은 상담치료나 정신분석의 목표는 이 자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연대감입니다. TCI 검사에서는 자율성과 연대감을 합한 값을 중요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는 인간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율성도 높고 연대감도 높은 이들은 자존감이 높고 타인에 대한 존중도 실행하고 있는 어른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연대감이 중요할까요? 연대감은 나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자존감에 대한 많은 조언들이 이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와 열등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자존감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 능력이 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연대감의 세부 항목은 어떨까요? 타인 수용, 공감, 둔감, 이타성, 이기성, 관대함, 복수심, 공평, 편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공감력이 높고 자비심이 많으며 원칙주의자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가질 때도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외라고 생각되죠? 타인과의 관계가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율성과 연대감, 이 두 가지가 다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율성은 높은데 연대감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간혹 환자분들 중에 스스로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이 높은 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독재적이고 경쟁적입니다. 타인에 대해 경멸의 자세를 갖고 있고 수직구조로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 중독자 꼰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율성이 낮고 연대감이 높아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은 복종적이고 자기 주장이 약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인생이 자기 패배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죠. 이처럼 자존감은 자율성과 연대감 모두와 관련이 있고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거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려고 할 때는 이 두 항목과 관련된 능력을 모두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낮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다른 문제에 집중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던가 과거의 상처, 타인이 내게 한 잘못 등에 대해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높여가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부모의 품으로부터 벗어난 성인이나 자신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 중에도 자존감이 낮은 이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고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면 그에 맞는 자율성과 연대감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10대 시절 수준의 자율성과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직장인 환자는 자기는 핸드폰 바탕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지배당하기 쉽다라고 써놓았다고 했습니다. 이 분은 형제들 사이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당하고 컸는데 지금은 일하지 않는 다른 가족들 때문에 대부분의 수입을 집에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문구를 써놓았냐고 물어보니 자신이 사리분별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한 게 이제 성인이 된 자기 삶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주눅이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가족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상황 판단부터 잘해야겠다는 깨달음이 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키워서 자존감을 키우겠다는 결심입니다. 자존감은 이처럼 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